2024년 트렌드입니다. 첫 번째 주제는 분초사회입니다. 당신은 TV를 보면서 잡지를 뒤적이고 동시에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한 적이 있는가? 16부작 인기 드라마를 차분히 정주행하지 않고 유튜브의 요약 영상을 찾아본 후 그 드라마를 본 것처럼 동료들의 대화에 낀 적은 없는가? 지하철을 탈 때도 환승 통로나 출구와 가까운 차량 위치에 미리 가 있지는 않는가? 여러 가지 일을 저글링하듯 돌려 막는 생활이 이제는 일상이 되어버렸다. 이러한 변화에는 공통점이 하나 있다. 바로 시간을 매우 효율적으로 쓰게 됐다는 것이다. 빨리빨리 문화에 익숙한 한국 사람들이 늘 바쁘다고는 하지만 요즘 사람들의 시간관념은 예전과 확연히 다르다. 시간의 가성비를 극도로 중요시하며 사용시간의 밀도가 매우 높아졌다. 이것은 단지 바빠서가 아니다. 소유 경제에서 경험 경제로 경제의 패러다임이 이행하면서 시간이 돈만큼이나 중요한 자원이 됐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비싼 소유물을 과시하는 것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여행지, 맛집, 핫플레이스의 인증샷으로 자랑을 하는 시대다. 예전에는 일주일에 한 편 정도 주말에 명화를 즐겼다면 다양한 OTT 플랫폼이 넘쳐나는 지금은 하루에도 몇 시간씩 콘텐츠를 시청한다. 모두 엄청난 시간을 요구하는 일이다. 현대사회에서 시간은 단연 가장 소중한 자원이고 그것을 아껴 쓰고 그 가성비를 추구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됐다.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 이처럼 시간이 희소자원이 되면서 시간 효율성을 극도로 높이려는 트렌드를 모두가 분초를 다투며 살게 됐다는 의미에서 분초사회라고 명명한다. 분초사회에서 우리는 시간지상주의를 떠받들며 시간의 가성비를 높이기 위해 첫째, 돈보다 시간을 중시하고 둘째, 사용시간 단위를 조각내며 셋째, 여러 일을 함께 처리하고 넷째, 일단 결론부터 확인한 후 일을 진행하며 다섯째, 실패 없는 쇼핑을 바라면서 극한의 시간 효율을 추구한다. 하지만 이렇게 분주하게 살면서 AI 시대에 반드시 필요해진 사색을 위한 여백을 놓치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도 있다. 시간이 돈이다 라는 격언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게 다가온다. 이제 시간이 돈만큼, 아니 돈보다 귀해졌다. 두 번째 주제는 의료 분야의 AI 발전에 대한 내용입니다. 2024년 헬스케어 산업은 AI 발전을 통해 혁명적인 변화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머신러닝 알고리즘은 맞춤형 의료 시대를 여는데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입니다. 이러한 알고리즘은 유전적, 환경적, 생활 방식 요인을 고려하여 방대한 데이터 세트를 분석하여 개별 환자에게 맞는 치료를 제공합니다. 예측 분석은 더욱 정확해져서 질병을 조기에 발견하고 환자 상태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AI는 또한 약물 발견 프로세스에 혁명을 일으켜 새로운 약물 개발을 크게 가속화할 것입니다. 특히 의료 영상 및 신호 분석 분야에서 AI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진단 기능이 향상됩니다. 방사선과 및 병리학은 미묘한 패턴과 이상을 감지할 수 있는 알고리즘의 이점을 활용하여 보다 정확하고 시기적절한 진단을 내릴 수 있습니다. AI를 전자 건강 기록에 통합하면 데이터 관리가 간소화되어 환자 정보에 더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의료 전문가가 더 많은 정보를 바탕으로 의사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가상 건강보조원과 원격 의료 플랫폼의 확산은 또 다른 주목할 만한 추세입니다. AI 기반 가상 비서는 개인화된 건강조언, 약물 알림, 정신 건강 지원까지 제공합니다. 원격 의료 플랫폼은 AI를 활용하여 원격 환자 모니터링을 최적화함으로써 의료 서비스 제공자가 시기적절하게 개입하고 기존 의료 인프라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게 해줍니다. 그러나 AI가 의료 분야의 중심이 되면서 윤리적 고려 사항과 데이터 보안이 가장 중요해졌습니다. 혁신과 환자 개인정보 보호 사이의 균형을 맞추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세 번째는 호모 프롬프트입니다. 그림,
소설, 코딩, PPT 등 거의 모든 영역에서 새로운 창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생성형 AI가 등장한 이후 우리는 모두 큰 충격을 받았다. 가사를 짓고 작곡을 하는 챗GPT의 등장은 이제 내가 인공지능보다 잘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하는 실존적인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앞으로는 어떻게 될까? 시장과 사회의 트렌드는 어떻게 변화할까? 인공지능 시대의 도래가 어쩔 수 없는 필연이라면 우리는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 트렌드 코리아에서는 호모 프롬프트라는 키워드를 통해 이러한 질문에 대답해보고자 한다. 프롬프트란 인공지능과 소통하는 채널이자 방식, 그리고 AI와 말을 주고받는 연속적인 질문과 대답의 과정을 지칭하는데 생성형 AI를 어떻게 사용할 것인가에 대한 전체적인 방향성을 포괄한다. 호모 프롬프트는 자신만이 보유한 인간 고유의 창의성을 더욱 고양시키는 방향으로 각종 AI와의 티키타카를 통해 인공지능 서비스를 적재적소에 사용할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인공지능의 혜택은 우리가 각 영역에서 사용하는 기존의 다양한 서비스와 애플리케이션에 접목된 이른바 버티컬 서비스에서 진가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 여행, 금융 등 다양한 영역에서 인공지능을 활용해 기존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수행하는 업무의 생산성 또한 크게 높여줄 것이다. 하지만 인공지능으로 인해 단순 반복형의 일자리가 감소하고 국가 간, 계층 간 양극화가 심화될 우려가 크다. 생성형 AI 시대를 주도하려면 사색과 해석력을 겸비해야 한다. 파괴적 혁신을 주도하던 앙터프리너에게 도전 정신과 행동력이 필수였다면 자유자재로 인공지능을 활용하며 성취를 극대화하는 AI 프리너에게는 인본주의적 비판 능력이 필요하다. 가장 인간적인 아날로그 역량이 오히려 중요해지는 것이다. 인공지능의 기술적 결과물에 매몰되지 않고 어떻게 변경을 향해 스스로를 넘어설 수 있는가가 중요하다.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메타인지 능력을 갖춘 인간만이 AI가 작업한 용의 그림을 완성시키는 활용점정의 자격을 얻게 될 것이다. 네 번째는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하다. 익숙한 것들을 버릴 수밖에 없는 탄소 중립 시대입니다. 왜 뉴욕은 가스레인지를 못 쓰게 하려는 걸까? 뉴욕시 의회는 2021년 12월에 2024년 1월부터 7층 이하 신축 건물의 난방열과 온수를 위한 천연가스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가결한 바 있다. 2027년 1월부터는 고층 건물에도 이 법이 적용된다. 화석 연료인 천연가스를 사용하는 보일러나 스토브 등을 신축 건물에는 처음부터 설치하지 못하게 한 것이다. 뉴욕시 조례에 이어 뉴욕주까지 관련 법을 통과시켰다. 법이 시행되면 뉴욕주 주민은 가스로 난방과 조리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유해 물질로부터 좀 더 안전해지는 효과가 있다. 하지만 궁극적 효과는 탄소 배출량 감소다. 에너지 관련 비영리 단체에 따르면 뉴욕주와 뉴욕시는 법 시행으로 2040년까지 최대 610만 미터톤의 탄소 배출을 줄일 수 있다. 이는 자동차 130만 대가 연간 배출하는 양이다. 뉴욕주는 2030년까지 전체 전력의 70%를 재생에너지, 태양열, 풍력, 수력 등으로 공급하고 2040년까지 전력 부문에서 넷째로 탄소 중립, 탄소 제로를 달성하겠다는 목표를 갖고 있다. 실제로 이 법도 넷째로 달성을 위한 과정 중 하나다. 이후 LA, 캘리포니아주 버클리, 샌프란시스코와 오클랜드 등 여러 도시로 비슷한 조치가 번져갔다. 신축 건물의 화석 연료 사용 금지 조치는 2024년에도 더 확대될 것이다. 미국에서는 유해성 문제로 가스레인지 대신 전기레인지 인덕션, 하이라이트 등으로 오래전부터 전환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새 제품을 살 때는 자연스럽게 바꾸면 되지만 기존에 잘 쓰고 있던 제품을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다. 이 전환 속도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 신축 건물에서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하는 조례나 법을 만드는 것이다. 난방과 조리에 사용하던 가스 제품이 밀려난 자리를 전기 제품이 대신 채우게 되므로 정책 변화가 만들어낸 새로운 시장이자 비즈니스 기회가 열리게 된 셈이다. 또한 가스레인지보다 전기레인지가 훨씬 비싸니 시장이 전환되면 시장 규모는 더 커질 것이다. 2022년 8월 발효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감축법에는 전기레인지를 신규 구매하는 소비자에게 구입비 최대 $840, 배선 공사비 $2,500를 지원하는 내용이 있다. 향후 전기레인지 시장은 더 커지고 가스레인지 시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런 시장의 방향성 결정에는 소비자의 힘이 작용했지만 정책, 제도의 힘도 크게 작용했다. 인플레이션 감축법에 들어있는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 전기차 시장 확대에 기여하듯이 전기레인지 관련 보조금 정책은 전기레인지 숫자를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서울에서는 언제부터 가스레인지를 못 쓰게 될까? 한국에서 주방 조리기기인 레인지의 연간 판매량은 200만 대쯤 된다. 레인지는 가스레인지와 전기레인지로 나뉘는데 2018년에는 가스레인지가 120만 대, 인덕션이 80만 대였으나 2022년에는 가스레인지가 80만 대, 인덕션이 120만 대다. 가스레인지는 계속 감소세고 인덕션은 증가세다. 2020년 신규 제품 판매량에서 인덕션이 가스레인지를 역전했지만 아직 국내 전체 가정에서는 가스레인지를 더 많이 쓴다. 미국, 영국, 프랑스 등에서는 19세기부터 도시가스를 썼고 그만큼 가스레인지 사용 역사도 오래되었다. 가스레인지에서 전기레인지로 전환하기 시작한 지도 오래되었다. 한국은 도시가스를 본격적으로 쓴 지 30년 남짓이고 전기레인지 전환도 소비자의 자발적 선택에 따른 소극적 전환에 불과하다. 인덕션이 가스레인지보다 고가다. 가스레인지에서 인덕션으로 넘어가려면 냄비 등 조리도구도 바꿔야 한다. 그럼에도 인덕션으로 전환하는 것은 건강, 환경 이슈 때문이다. 다시 말해 가스레인지를 버리고 인덕션으로 넘어가는 일은 개별 소비자가 떠안을 문제가 아니라 정부가 나서서 지원해야 할 문제다. 가스레인지로 조리하는 과정에서 일산화탄소와 벤젠, 초미세먼지 등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나온다. 미국 하버드 의대 산하, 소비자, 건강교육 부서에서 발간하는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에 따르면 가스레인지에서 방출되는 이산화질소와 초미세먼지가 폐에 악영향을 미치고 천식을 일으키는데 2019년 이산화질소로 인한 소아, 천식 환자가 전 세계에서 200만 명이라고 한다. 2022년 12월 국제환경연구 및 공중보건저널에 미국의 소아, 천식 환자 중 12.7%가 가스레인지 사용으로 유발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특히 가스레인지 사용 가정이 많은 일리노이주에서는 소아, 천식 환자 중 21.1%가 가스레인지 사용과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우리가 간접흡연의 유해성을 경계하는 것처럼 가스레인지 사용도 같은 맥락으로 봐야 할 수 있다. 미국에서 가스레인지 사용을 금지하려는 첫 번째 명분이 이것이다. 두 번째 명분은 탄소 배출량 감축이다. 이것은 한국 역시 예외가 아니어서 국민의 건강, 탄소 배출 감축 둘 다 필수다. 한국도 미국처럼 가스레인지에서 전기레인지로의 전환에 정부와 지자체가 정책과 제도로 영향력을 행사해야 한다. 전환 속도를 가속하는 데 힘을 계속 실어주고 더 강력한 전환을 위해 법도 만들어야 한다. 이를 둘러싼 명분과 실리의 충돌이 있을 순 있겠지만 결국은 가야 할 방향이다.
사실 이미 시작된 변화다. 비즈니스에서 개별 소비자 공략만큼 중요한 것이 정책 변화에 대한 빠른 대응, 정책 도입을 위한 로비나 여론 조성이기도 하다. 그래서 트렌드를 분석할 때 정책과 정부 예산의 세부 내용을 파악하는 것이 꼭 필요하다. 2024년 한국 정부의 예산안도 꼼꼼히 들여다보자. 한 해 예산이 670조 원이니 엄청난 돈이 풀리는 셈이다. 서울시를 비롯한 주요 지자체의 예산안도 잘 들여다보면 기회를 찾을 수 있다. 정부와 주요 지자체 모두 탄소 배출 감축 계획을 세웠고 목표에 따른 실행과 실제 감축에서 가시적 성과를 내야 한다. 분명한 것은 가스레인지 사용을 둘러싼 트렌드 변화가 누군가에게 기회와 위기를 가져다 준다는 사실이다. 5번째 주제입니다. AI의 역습과 일자리 위기의 서막. 과도한 기후인가? 심각한 위험인가? 왜 미국 작가조합과 미국 배우조합은 파업을 했을까? 미국 작가조합은 2023년 5월 2일부터, 미국 배우조합은 7월 13일부터 파업을 시작했다. 이 글을 쓰는 8월 25일 시점으로 작가 파업은 116일, 배우 파업은 42일째인데 더 오래 갈 듯하다. 단기간에 끝나지 않고 있어서 콘텐츠 제작에 타격이 불가피하다. 할리우드에서 제작 중이던 영화, 드라마의 90% 이상이 제작 중단 상태다. 토크쇼나 예능도 상당수 중단되었다. 장기간 파업은 작가, 배우, 제작사 모두에게 손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쉽게 결론이 나지 않는 것은 쟁점이 중요하고 그동안 다루지 않았던 내용이 있어서다. 원래 배우조합과 제작사 단체는 3년 주기로 협상한다. 근로조건과 인권보호, 수익 배분 등을 협상하는데 이전 파업이 1980년이었으니 43년간 협상이 결렬된 적 없었다. 미국 작가조합과 미국 배우조합이 동시에 파업을 한 것은 1960년 이후 63년 만이다. 파업에 참여한 배우, 작가, 스태프 등은 약 16만 명이다. 파업의 상대자는 넷플릭스, 디즈니, 워너브라더스, 유니버셜 등 OTT나 영화 콘텐츠 제작사다. 파업의 쟁점은 스트리밍 수익 배분, 창작자 보호 등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핵심 쟁점 하나가 AI 사용이다. 그동안은 이것은 아주 먼 미래에나 닥칠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오픈 AI에서 개발한 대화형 AI 챗봇인 챗GPT가 등장해 전 세계를 뒤흔들자 당장 현실 문제처럼 여겨져 위기감과 두려움이 커졌다. 생성형 AI를 사용해 작가의 역할을 일부 대체하거나 AI로 생성한 이미지와 영상으로 배우의 역할을 대체하는 상황에 맞서 작가와 배우를 보호할 장치가 필요한 것이다. 제작사로서는 비용 절감과 생산성 향상을 위해 AI 활용을 계속 확대해 가려 한다. AI 기술의 진화로 머지않아 작가가 아닌 기계가 초고를 쓰고 이것을 사람이 다듬을 수도 있다. 시간 문제일 뿐 앞으로 작가의 역할을 상당 부분 대체할 수 있다. 배우도 마찬가지다. 인간과 기계가 일자리를 두고 경쟁하는 상황이 가시화된 핵심 분야 중 하나가 콘텐츠 제작 현장이다. 실제로 넷플릭스는 이미 콘텐츠 제작에 AI 기술을 활용하고 있기도 하다. 디즈니도 AI 전담팀을 운영하며 AI를 통한 콘텐츠 제작을 시도한다. 아마 모든 콘텐츠 제작사가 이런 접근을 하지 않을까? 이런 상황에서 작가조합, 배우조합이 파업하며 이 문제에 대한 보호장치를 만들고자 하는 것은 당연해 보인다. 작가와 배우의 입장은 타당하며 반대로 콘텐츠 제작사의 입장도 타당하다. 로보택시의 시작, 샌프란시스코 택시기사의 운명은? 샌프란시스코는 2012년 차량 공유 서비스인 우버를 최초로 허가해 산업이 되는 길을 닦아주었고 숙박 공유 서비스인 에어비앤비도 최초로 허가해 산업의 길을 열어주었다. 전 세계에서 차량과 숙박을 비롯한 공유 경제는
지난 10년간 큰 산업으로 성장했고 일상의 문화로 자리 잡았다. 캘리포니아 공공요금위원회는 2023년 8월 샌프란시스코에서 자율주행 로보택시인 웨이모, 크루즈를 24시간 연중 무휴로 운영하도록 상업용 승객 서비스에 추가 운영 권한을 부여해 주었다. 기존에는 통행량이 적은 밤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야간에만 제한적으로 무료 운영해왔던 데서 본격적 산업화의 길로 넘어가게 해준 것이다.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현실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직접 경험하게 되었다. 편리와 효율을 강화할지, 교통체증을 가중시킬지, 운전자의 일자리를 빼앗아갈지 이제 직접 겪어보며 알 기회를 잡은 것이다. 자율주행 로보택시 산업으로서는 큰 전환점이다. 구글 자회사 웨이모는 2009년 구글의 자율주행차 프로젝트로 시작된 기업이다. GM 자회사 크루즈는 자율주행 스타트업으로 시작해 2016년 GM에 인수되었다. 둘 다 시작한 지 10여 년 만에 자율주행 로보택시 사업이 본격화되는 셈이다. 현대자동차는 2024년쯤 좀 더 본격적인 행보를 보일 예정이다. 시작이 어려웠을 뿐 그동안 제한적이고 부분적이던 자율주행 로보택시가 샌프란시스코를 기점으로 전 세계 주요 도시로 번져가면 생각보다 발전 속도가 더 빠를 수 있다. 원래 시작이 반이라고 했다. 샌프란시스코에서는 현실이 되었으며 서울에서도 조만간 현실에 가까워질 것이다. 이전에 전 세계에서 택시 기사들이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우버를 비롯한 차량 공유와 모빌리티 서비스에 한편으로는 저항하고 한편으로는 적응해갔다. 한국에서는 우버를 몰아내고 타다를 접게 만들기도 했다. 과거에는 가능했지만 이제는 그런 일이 재현되기 쉽지 않다. 이는 택시 기사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로봇과 자동화가 우리의 일자리와 우리의 일상에 큰 변화를 일으키기 시작했고 앞으로는 전방위적으로 여러 영역에서 적용되어 변화를 몰고 올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계속 직면할 이 문제에서 누구도 예외는 없다. 6번째 주제는 육각형 인간입니다. 모모 씨는 외모, 패션, 센스, 운동신경, 인성 등 정말 뭐 하나 빠지는 것이 없는 육각형 연예인이에요 하는 식의 표현이 자주 들린다. 육각형? 무슨 말일까? 어떤 대상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비교 분석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육각형 이미지를 헥사곤 그래프라고 하는데 여기서 모든 기준축이 끝까지 꽉 차 완벽한 모습을 보이면 정육각형이 된다. 그래서 육각형은 종종 완벽이라는 의미로 쓰인다. 요즘 사람들, 특히 젊은이들은 완벽을 추구한다. 외모, 학력, 자산, 직업, 집안, 성격, 특기 등 모든 측면에서 약점 없는 사람을 선망한다.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 이런 인간형을 육각형 인간이라고 이름 붙인다. 완벽한 최고의 자아를 선망하는 육각형 인간들은 첫째, 아무나 육각형 인간으로 인정하지 않으며 노력으로는 이루기 힘든 기준을 내세우는 담쌓기. 둘째, 육각형 인간임을 증명하고자 모든 가치를 돈과 숫자로 평가하는 수치화하기. 셋째, 육각형 인간이 되기 어렵다는 불편한 현실을 게임처럼 희화화해 가볍게 웃어넘기는 육각형 놀이에 몰두한다. 요즘 젊은 세대가 즐기는 콘텐츠를 살펴보면 고진감래의 서사, 개천에서 용나는 흑수저 신화는 그다지 인기가 없다. 그냥 날 때부터 완벽한 주인공이 바로 등장하고 데뷔 때부터 모든 것을 다 갖춘 완성형 아이돌을 더 좋아한다. 이러한 육각형 신드롬은 널리 확산된 소셜미디어의 영향이 크다. 완벽한 라이프 스타일을 뽐내는 전 세계의 동년배들과 자신을 비교하면서 나도 그처럼 완벽한 모습을 갖춰야 한다는 유형무형의 압박이 강해진 것이다. 예전에는 누가 공부를 더 잘하나 하는 단일 차원의 경쟁이었다면 이제는 외모, 패션, 특기, 부모 등 비교하는 기준이 많아지면서 그 경쟁이 훨씬 더 복잡하고 치열해졌다.
육각형 인간 트렌드는 나 오늘부터 갓생 살거야 하는 하나의 놀이에 불과할 수도 있고, 현대 한국 사회가 가지고 있는 계층 고착화라는 사회적 문제를 보여주는 빙산의 일각일 수도 있다. 육각형 인간 트렌드는 완벽을 지향하는 사회적 압박을 견뎌야 하는 젊은이들의 활력이자 절망이면서 하나의 놀이다. 7번째 주제는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입니다. 이제 가격은 하나가 아니다. 영국의 경제학자 윌리엄 제번스는 동일한 상품에는 동일한 가격이 존재할 뿐 가격 차별은 있을 수 없다는 일물일가의 법칙을 주장했다. 우리는 그동안 엄밀한 일물일가까지는 아니더라도 하나의 물건에는 하나의 정해진 가격이 있다는 전제를 가지고 생산하고 판매하고 또 구매해왔다. 정가 또는 권장 소비자 가격 등의 개념이 그 예다. 그런데 오늘날 이 대전제가 무너지고 있다. 시장에서의 가격 정책이 복잡해지면서 가격이 수요 촉진과 마케팅의 새로운 도구가 되고 있다. 트렌드 코리아 2024에서는 같은 상품이라 할지라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사느냐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로 버라이어티하게 달라질 수 있으며 공급자와 유통자는 가격 책정을 전략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는 취지에서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이라는 키워드를 제안한다. 가격을 한마디로 정의하면 고객이 느끼는 가치라고 볼 수 있다. 똑같은 제품도 상황마다 사람마다 느끼는 가치는 다르다. 그렇다면 소비자는 언제 같은 물건이라도 가치를 다르게 인식할까? 첫째, 상품을 구매하는 시간. 둘째, 상품을 구매하는 채널. 셋째, 상품을 구매하는 소비자 특성. 넷째, 상품을 판매하는 방식인 옵션을 기준으로 살펴본 후 다섯째, 이상의 다양한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는 넓은 의미의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 이른바 다이내믹 프라이싱에 대해 살펴본다. 성공적인 버라이어티 가격 전략을 선보이기 위해서는 다양한 시장 변화에 민첩하게 반응할 수 있는 가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해야 한다. 나아가 가격 전략의 힘과 한계를 모두 인지하면서 소비자가 납득할 만한 가격 차별화를 선보이는 것이 중요하다. 다양한 가격 차별화가 단지 생산자, 유통자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방편에 그치지 않고 소비자의 구매 가치를 증진시킴으로써 기업 성장과 소비자 복지를 조화시킬 수 있기를 기대한다. 8번째 주제는 K방산입니다. 이스라엘도 제쳤다. 2022년 K-방산 수출은 이미 사상 최대인 173억 달러를 기록,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액 110억 달러를 뛰어넘었다. 방산 수출에서 한국이 이스라엘을 제치다니 상상하기 힘든 사건이 벌어진 것이다. 생산 무기의 75%를 수출하고 각종 첨단 기술로 글로벌 시장을 석권해온 이스라엘은 항상 K방산의 롤 모델 아니었던가? 우리는 주로 어떤 방산 품목을 수출할까? 처음엔 탄약 함정 정도로 시작했으나 이제는 수출품이 전차, 미사일, 경공격기, 자주포, 다연장 로켓 등으로 다양화 첨단화하고 있다. 특히 K9 자주포는 폴란드를 비롯한 세계 8국에 수출된다. 어느덧 세계 자주포 시장의 절반 이상을 장악해버렸다. 그렇다면 한국 방산 제품에는 어떤 강점이 있을까? 우선은 가성비다. 품질에서 세계 최고인 K9 가격은 대당 40억에서 50억 원으로 유사 성능의 독일산 자주포 가격의 20에서 30%에 불과하다. K방산의 착한 가격은 세계 무기 시장에서 최고의 매력이다. 제조 능력도 훌륭하다. 가령 현대로템은 예정 납기 시점보다 석 달이나 앞당겨 폴란드에 K2 전차 5대를 보냈다. 우크라이나 지원으로 생긴 전력 공백을 재빨리 메울 수 있어 폴란드를 비롯한 유럽 각국이 반겼다. 북한의 위협이 일상인 우리나라 방산 업체들이 꾸준히 경쟁력을 확보한 결과다. 한국이 정치적으로 담백한 나라인 것도 방위 산업에서는 이점이다. 우리나라엔 숨겨진 전략적 어젠더가 없다. 그래서 다른 무기 수출국들보다 거래에 있어서 정치적으로나 전략적으로 부담이 적다. 폴란드 수출로 본물이 터지다.
2023년 K방산의 꽃을 활짝 피운 주역은 단연 폴란드다. 이미 2022년에 K2 전차 등 무기 4종에 대해서만 1차로 124억 달러를 계약해 방산 수출액의 72%를 폴란드가 차지했다. 나머지 계약은 K2 전차, K9 자주포, 다연장 로켓 천무와 탄약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목표대로 2023년에 모두 체결하게 되면 200억 달러를 훌쩍 넘게 된다. 나아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도 인기다. 동남아시아 국가들은 우크라이나 전쟁이며 남중국해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에서 국방비 투자 증대의 필요성을 절감했다. 2000년 이후 동남아에 무기를 수출해온 것은 주로 러시아였는데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보여준 그들의 터무니없는 성능 탓에 많은 것이 달라졌다. 중단기적으로 동남아 국가들의 러시아 무기 구매는 가능성도 작고 심지어 현명하지 않다. 폴란드와의 15조에 달하는 대규모 계약에 이어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2023년 8월 방위산업 강국인 독일을 제치고 호주로부터 약 5조 원 규모의 보병 전투장갑차 계약을 따냈다. 호주군이 1960년대에 도입한 미국제 장갑차를 교체하는 현대화 보병 전투차량 우선 협상 대상 기종에 한화의 레드백이 선정된 것이다. 미국,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는 파이브 아이즈라는 정보 공동체를 맺고 있어 이들 중 하나의 무기를 공급하면 다른 동맹국에 대한 수출도 더 수월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9번째 주제는 도파민입니다. 놀이하는 인간이란 뜻의 호모 루덴스라는 말이 의미하듯이 인간은 재미를 좇는 존재다. 놀고자 하는 욕망이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요즘 사람들의 재미 추구는 과거 어느 때에도 보지 못했던 특별함이 있다. 새롭고 재미있는 것을 경험할 때 분비되는 신경전달 물질인 도파민을 모으려는 요즘 사람들의 행동을 도파밍이라는 말로 해석해 보고자 한다. 도파밍은 도파민과 파밍을 결합한 말이다. 파밍이란 게임 용어로서 플레이어가 게임 캐릭터의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농작물을 수확하듯 아이템을 모으는 행위를 말한다. 따라서 도파밍은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있는 도파민이 분출되는 행동이라면 뭐든 시도하고 모아보려는 노력을 의미한다. 도파밍 행동은 다양하다. 도파밍의 4가지 유형을 살펴보면 첫째, 랜덤 상황이 선사하는 재미 추구다. 우연함이 선사하는 가슴 두근거림을 경험하고자 사람들은 일부러 결과를 예측하기 힘든 순간으로 자신을 밀어넣는다. 둘째, 상식을 벗어난 엉뚱한 상황에서 경험하는 일탈의 재미를 추구한다. 비일상적이고 과장된 행동을 할 때 따라오는 왠지 모를 통쾌함과 해방감이 이에 해당된다. 셋째, 도전 자체도 무의미하고 결과도 알 수 없는 무모한 도전을 즐기며 재미를 경험한다. 마지막으로 기괴하고 가학적으로 보이는 스트레스를 자초하고 그것이 해소되는 순간 찾아오는 반전의 쾌감을 누린다. 누군가에게는 스트레스인 행위가 다른 이에게는 신선한 재미인 것이다. 도파민은 인간에게 행복감을 느끼게 해주지만 새로운 자극에만 분비되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자극적인 쾌락을 좇게 만든다. 이때 필요한 것이 세로토닌이다. 세로토닌은 마음을 편히 갖고 명상하고 다른 사람을 도울 때 나오는 호르몬이다. 자동차에 비유하면 도파민이 엑셀러레이터라면 세로토닌은 브레이크다. 엑셀러레이터가 없는 차는 움직이지 않지만 브레이크가 없는 차는 사고가 난다. 둘의 조화가 필요하다. 진정한 행복에 이르기 위해서는 도파민이 이끄는 삶과 세로토닌이 이끄는 삶의 균형을 도모해야 할 것이다. 10번째 주제는 전기차 시장 패권, 충전에 달렸다입니다. 충전기가 아니라 데이터 컬렉터이다. 전기차 충전기는 그저 주유기가 아니다. 충전기는 소중한 소비자 데이터가 오가는 플랫폼이다. 미래 전기차 시장의 패권이 충전에 달려있다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 이 헤게모니에 가장 가까이 다가선 기업은 일론 머스크의 테슬라다.
북미 충전 표준이라고 불리는 자신들의 전기차 충전 규격이 세계의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미 GM, 볼보, 포드가 북미 충전 표준을 채택했고 폭스바겐과 스텔란티스도 검토 중이다. 날렵한 모양의 북미 충전 표준은 한 개의 단자로 완속급속 충전이 가능하다. 하지만 테슬라의 진짜 목표는 데이터 축적이다. 완전 자율주행 실현을 위한 빅데이터를 모으는 것이다. 데이터야말로 미래 산업의 쌀 아니던가. 북미 충전 표준 충전기 구멍 5개 중 3개는 전력 공급용이고 2개는 데이터 수집용이다. 차종별 배터리 상태, 충전 속도, 사용자의 충전 패턴, 배터리 소모 속도, 배터리 설계, 엔진 제어 유닛 등은 기본이고 이 충전기를 쓰는데 필수인 테슬라 앱으로 결제도 이루어지므로 사용자의 신용카드, 동선 정보 및 온갖 마케팅 정보까지 얻는다. 전기차 패권 장악이라는 테슬라의 야망이 차츰 드러나고 있다. 11번째 주제는 요즘 남편 없던 아빠입니다. 최근 30대와 40대 초반 밀레니얼 세대 남성들의 가정생활과 성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극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혼인 연령이 높아지고 미혼율도 치솟는 가운데 결혼이라는 어려운 길에 들어서기를 선택한 요즘 남편. 그리고 기성세대에게는 낯설기 그지없는 육아 마인드를 갖춘 없던 아빠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우선 결혼의 길부터 멀고 험해졌다. 결혼을 계획하는 예비 신랑들은 천리 혼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각오로 차근차근 결혼을 준비한다. 스스로 외모와 경제력을 겸비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자녀 계획 여부나 취미와 취향의 일치 여부 등 여러 조건을 꼼꼼하게 따져 배우자를 물색한다. 근사한 프로포즈 이벤트를 마치고 결혼식을 올린 후 신혼살림을 차리면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것은 가계 경제와 가사 노동의 분담이다. 맞벌이가 일상화되고 가사 노동 분담이 당연해지는 가운데 아내의 소득이 높다면 기꺼이 가장의 역할을 넘기고 내조할 준비가 돼 있다. 적극적인 자세로 가사를 분담하고 본가와 처가를 잘 챙겨 패밀리지. 여기서 패밀리지는 패밀리와 마일리지의 합성어입니다. 이렇게 패밀리지 점수를 쌓아 놓아야 원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아이를 낳게 되면 아빠로서의 역할 역시 더욱 늘어난다. 양육서를 함께 공부하고 유아용품을 직접 고르며 자녀와 보내는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정시에 바로 퇴근하는 6시 신데렐라를 자처한다. 요즘 남편 없던 아빠 트렌드에는 역설이 있다. 이러한 변화가 결혼할 결심을 하는데 부담으로 작용한다는 것이다. 여성은 일터로 남성은 가정으로 들어오면서 아내와 남편 모두 일과 가정을 넘나드는 멀티플레이어가 되고 있다. 이 때문에 결혼과 출산, 육아는 더욱 고난도의 일이 되고 아예 결혼과 출산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아진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를 개인적으로 동의하든 하지 않든 젊은이들이 더 많이 결혼하고 더 쉽게 아이를 낳아 기르고 더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개인적 지지와 사회적 지원을 아끼지 않는 일이다. 어느 세대든 자신에게 주어진 여건 아래서 최선을 다해 행복을 추구한다. 결국 공동체의 존재 이유란 젊은 후속 세대의 이 노력을 응원하는 것에서 출발하는 것이 아닐까? 12번째 주제는 스핀오프 프로젝트입니다. 스핀오프란 사전적으로 누에고치에서 씨를 잣듯이 파생되다, 원심력으로 분리하다라는 의미를 가진다. 스핀오프는 주로 콘텐츠 산업에서 어떤 특정한 원작에서 파생되어 나온 작품을 지칭하며 영화나 드라마에서 빈번하게 사용되는 개념이다. 마블 영화사의 어벤져스 시리즈와 같이 콘텐츠에도 세계관 개념이 도입되면서 스핀오프는 창작의 중요한 원천이 되고 있다. 이러한 스핀오프의 개념이 최근에는 브랜드, 기술, 조직 관리, 그리고 개인의 경력 개발 영역으로 확대되고 있는데 이처럼 다양한 영역에서 스핀오프 개념이 확장하는 트렌드를 스핀오프 프로젝트라고 부르고자 한다. 브랜드 스핀오프는 기존의 브랜드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새로운 고객과 시장으로 확장하고자 할 때 널리 사용된다. 프리미엄 패션 브랜드가 젊은 소비자나 비교적 저렴한 프리미엄 상품 시장을 위해 서브 브랜드를 출시하거나 혹은 일반 브랜드의 경우 기존의 인지도를 활용하면서 새로운 영역에 진출할 때 즐겨 사용한다. 기술도 스핀오프 된다. 미국 국방성에서 우회 통신망으로 개발하던 아파넷이 오늘날 일상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인터넷으로 진화한 것이 대표적이다. 기업도 스핀오프의 열심이다. 사내벤처나 사내독립기업 등을 통해 새로운 기술, 상품, 비즈니스 모델을 육성하고 성공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면 이후 이것을 분사시키는데 네이버와 인터파크 등은 모두 스핀오프 기업의 대표적인 사례다. 개인도 스핀오프 해나갈 수 있다. 최근 직장인들 사이에서 사이드 프로젝트가 인기인데 이는 단순한 부업과는 다르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의 연장선상에서 자신의 새로운 경력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자기 개발과 적용의 시도를 사이드 프로젝트라고 부른다. 이를 통해 자신의 경력의 새로운 그리고 시민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삶의 스핀오프가 가능하다. 혁신적인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이 앞다퉈 등장하고 있는 오늘날 이러한 변화에 조직이나 개인이 가장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스핀오프다. 격변하는 트렌드에 대응하고 성장해 나가려는 시도가 계속되는 한 스핀오프는 새로운 비즈니스를 만들고 더 역량 있는 인재로 발전해 나갈 수 있는 프로젝트로서 더욱 각광받게 될 것이다.